지식구조와 정치 1, 두 번째 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지식구조와 정치라고 하는 과목은 1학기 때 1, 2학기 때 2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지식구조와 정치 1이라는 이제 과목으로 개설이 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서론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 그 예고대로 사회과학의 맨 먼저 첫째 정치와 정치 일반 이론하고 정부, 행정, 국회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외교 안보, 그 다음에는 이제 법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정치 일반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 행정, 국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직무상식 요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문을 해도 아직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수업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 없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재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고, 오늘 이제 진도 나갈 부분은 우리 교재를 보면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일반 이론에서 먼저 정치의 기초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몇 가지 항목들로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먼저 볼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제도면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때 이제 하나의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생활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란 말 너무나 자주 쓰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정치 이념으로서 민주주의의 기원을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기원을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라고 하는 근대에 와서 새로 생긴 제도,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번째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의 기원을 제도적인 기원을 우리는 이제 고대 히랍, 고대 그리스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세를 거쳐서 근대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시민혁명을 거치고 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형태,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선거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형태로 이제 다시 부활된 형태가 바로 이제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주의죠. 민이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원적으로 볼 때 영어의 데모크라시는 합성을 한 거죠. 데모스라는 말과 크라티아라고 하는 말의 이제 합성어고, 데모스란 말이 이제 다중, 많은 사람들이 한 뜻이고, 크라티아, 이제 크라티아란 말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크라시란 말이니까 그 제도란 말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다중 지배 제도 이렇게 이제 아마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주제 반대되게 이제 대중이 지배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원은 이제 고대 히랍에, 특히 폴리스 중에서도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근대에 와서 이제 보통 선거권 확산으로 인해서 선거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고대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대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직접 민주주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리자를 뽑지 않고 이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였죠. 그 아테네 당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아크로폴리스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모든 의사 결정을 함께 하고 이렇게 대리인을 뽑지 않고 이제 직접 참여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대에 와서 다시 이제 부활된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인구도 많아져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계급이나 이런 면에, 그 다음에 지역별로 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리인을 뽑아서 대표를 뽑아서 민의를 수렴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접민주주의 형태로 이제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를 구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식 그 의원 내각제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중심제에서도 일단은 대표자들은 이제 간접민주주의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와서 이런 참 간접민주주의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또 직접민주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도입해서 새로 시도되고 있는 것들이 참여민주주의 또는 수기민주주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보이는 주민참여 예산제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수기민주주의다 이런 말 형태로 그다음에 뭐 대학에서 뭐 등록금 뭐 결정하는 걸 할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이제 주민들이 무슨 의사결정하는 걸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기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근대에 와서 부활되었다고 하지만 그 변이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근대 초에는 이제 보수주의 형태로 인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최소한의 그런 기능만 수행을 하고, 오늘 국가가 이제 사실상 이제 민주주의 제도적인 뭐 그런 게 별로 필요 없었던 그런 보수주의 이념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게 조금 이제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대를 우리는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유주의.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대의제도가 이제 싹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국가를 우리는 야경국가다 이렇게 말하네. 야경국가. 야경국가란 말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 보면은 이제 밤야자에다가 지킬 경자죠. 밤을 지키는 국가다.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이 이런 치안, 소방, 이런 국방, 외교, 요 아주 최소한에 머무르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야경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문으로 쓰면 이제 밤을 지키는 국가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영어를 번역한 말이죠. 나이트 워치 스테이트다. 밤을 지키는 국가. 이거는 이제 독일 말에서 나온 거죠. Nacht Werkstatt. 그러니까 밤을 지키는 나라다. 그게 바로 야경 국가였던 겁니다. 이런 시대로 가다가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회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도시화로 인해서 너무나 사회 문제가 많아지니까 여기 이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새로 등장한 그런 국가 형태가 바로 복지국가였던 거고요.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이 복지국가로 넘어갔던 거고, 반면에 이제 후진국에서는 신생국에서는 국가가 이제 보다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발전주의 국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발전주의 국가가 이제 등장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세계화 이런 걸로 인해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가 등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적으로 볼 때는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볼 때는 신보수주의, 네오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다가, 게다가 또 범지구적인 위기가 다가오면서 이제 국가가 이런 위기를 직접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위기관리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마다 좀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국가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가 직접 위기를 관리하겠다. 미국도 계속 이제 공화당 쪽에서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와 같이 민주주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그 추이를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크게 우리 볼 수 있는 게 사회계약설과 계급투쟁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상적으로 볼 때 그리스에 이제 옛날에 그 플라톤의 그 국가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정치학이라는 또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공자의 뭐 논어랄지 뭐 맹자 이런 유교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 사상적 기원이라고 하지만, 근대에 와서 이제 이런 민주주의 사상이 전개된 것은 사회계약서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뭐 토마스 홉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존 로크, 그 다음에 장자크 루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사회계약서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칼 막스 쪽에서 얘기하는 계급투쟁설이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민주주의 사상적 기원인데, 사회계약서를 이제 공통적으로 세 사람이 상당히 그 내용들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 당위론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사회계약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세 사람이 일치하지만 그 출발 지점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자연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홉스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는 사회계약을 맺기 전에 이전의 그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러므로 사회계약은 필연적이고 그 사회계약의 방식은 군주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람이 토마스 홉스였습니다. 반면에 존 로크는 이제 자연 상태는 대체로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사회계약을 통해서 더욱더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사회계약의 형태는 뭐냐, 이권 분립에 의한, 다시 말하면 행정권과 사법, 이권 분립에 의한 어떤 혁명, 사회 변혁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이 로크의 그 사회계약 쓰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루소는, 장자크 루소는 자연 상태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회인데, 우리가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계약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을 통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 사람들은 보면 상당히 겉으로 볼 때는 뭐 사회계약설이라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이제 공통적이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는 사회계약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군주제를 옹호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그냥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서는 그냥 사회계약서를 처음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만 갖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군주제라고 하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대안을 제시했다는 그런 점에 이제 사회계약설이 이제 전통적인 사회계약설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계약설이 나중에 또 계속 또 부활되기도 하고요. 노직이라든지 뭐 맥퍼슨을 찌는 사람들로 다시 이제 부활되기도 하고, 또 현대에 와서 다시 정의론으로, 하버드 대학 그 철학과의 이제 존 롤즈라는 사람의 정의론이라는 책, 그다음 최근에 또 하버드대 또 철학과의 또 마이클 썬델이라는 사람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묶어서 우리는 사회계약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회계약설의 공통적인 것은 사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당위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꼭 필요한,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말 이상적인 사회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당위론에 입각한 것이 사회계약설이라면, 반면에 계급투쟁설은 이제 현실을 보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불평등이 보편화되어 있다. 어느 사회든지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불평등이 이제 만연해 있고, 그 불평등한 데서 이제 우위를 점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만든 제도가 민주주의고 국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든 제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현실론을 얘기하는 게 계급투쟁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계약설에서 보는 민주주의와 계급투쟁설에서 보는 민주주의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시각부터가 벌써 당위론과 현실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국가에 대해서 한번,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에 들어서 형성된 그 제도거든요. 중세나 그 이전에는 이제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근대에 와서 새로이 생겨난 개념이 바로 국가라는 거죠. 근대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비로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하나의 정치적 제도가 국가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대 이전에, 중세 때는 유럽이 전부 이제 그 봉건 제도였잖아요. 장원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장원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부족 시대였습니다.
부족 단위로. 그것을 이제 부족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는데 그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민족이라는 거는 민족. 여러 부족들 사이에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공동체라고 하는 혈연 공동체, 뭐 혈액형이나 하여튼 이런 이게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언어 공동체, 문화 공동체, 뭐 운명 공동체, 이런 공동체로 해서 부족을 하나로 아울러서 이제 민족을 단위로 해서 이제 생겨난 것이 바로 국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앵글로 색슨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국가 형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프랑스 민족, 다시 말하면 갈족 또는 골족 이렇게 말입니다. 갈족, 골족들이 또 이제 하나로 뭉쳐서 프랑스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세운 거고, 독일은 좀 늦어지긴 했지만 또 다양한 부족들이 또 게르만이라고 하는 또 단일 민족 해서 독일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통적인 3대 요소는 우리가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하죠. 영토, 일단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는 또 3개가 있죠. 육지가 있습니다. 영육. 그리고 둘러싼 바다가 있습니다. 영해. 그리고 영육과 영해의 하늘, 대기권까지 공간, 이걸 우리는 영공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토를 구성하는 것은 영육과 영해와 영공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되는 게 영토입니다. 일단 영토를 물적 토대로 하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구성원들을 이제 민족을 이제 국민 이렇게 해서 국민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각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국방권, 외교권, 뭐 이런 그런 주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도 보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갖는 거. 이것을 우리는 국가의 3대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 이 국가의 3대 요소가 상당히 좀 변질이 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서 특히 유럽에서 영토의 그 경계가 좀 더 느슨해지고 있고, 또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런 좀 개방적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독일이나 이런 또 훨씬 경직된 나라가 있긴 하고, 그다음 유럽에서는 좀 경계가 느슨해지지만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공고해지고 있고 영토 분쟁이 더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 국민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마다 영주권 제도, 그다음에 국적 제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국민 인기 엄하게 이제 관리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쨌거나 세계화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 요건들이 조금 느슨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주권도 마찬가지고요. 세계화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국민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직접 참여를 하게 됨으로 해갖고 국민 개념이 옛날처럼 이제 통치의 대상, 거버먼트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이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주체다, 이렇게 국민의 개념이 좀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국민들의 이동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세계화를 통해서 노동이 이동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노동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해외 취업이 많아지고 있고, 또 영구적으로 이동하는 또 해외 이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노동이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이제 국적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적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 대륙 국가들로 대체로 국적 제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미권, 영국, 미국, 호주, 뭐 이런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이제 시민권 제도라는 게 이제 돼 있어서 하여튼 이제 국민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면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럽 대륙, 프랑스와 독일 같은 유럽 대륙하고, 그 다음에 영연방이라고 하죠. 영국과 미국과 호주 무슨 이런 영연방과는 시민권 제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유럽은 상당히 좀 경직돼 있고, 영연방이 이제 좀 더 개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영토가 넓고 인구가 적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민 국가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민 국가다 보니까 이제 시민권 제도가 좀 느슨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시민권 제도가 좀 더 경직돼 있고 프랑스는 좀 더 너그러운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 문화적인 그런 요인도 있긴 하지만 그 나라의 이제 국내적인 또 사정을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뭐랄까 어떤 노동 정책 차원에서 아주 고급 노동력하고 이제 하급 노동력 같은 것이 다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해외 이민을 받지 않아도 노동 정책을 구사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이제 그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고급 노동력은 이제 과잉이고, 반면에 하급 노동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는 이제 독일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형태, 좀 개방적인 그런 시민권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 이제 우리가 근대에 와서 생겨난 거니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자유평등 박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박애 정신이 바로 모든 차별을 철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사회동포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 말하면 코스모폴리타니즘, 코스모스, 우주가 폴리탄, 하나의 도시다, 우주 도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계 시민이다. 세계 시민, 우주 시민이니까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걸 이념으로 삼았던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었고 사회동포주의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동이 많아지고 좀 뭐 변형이 있긴 했지만 국가를 넘어다니는 그 난민들 이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뭐 전쟁이나 뭐 나중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난민과 이주민은 다른 겁니다. 이주민은 경제적인 어떤 이유로 이동하는 사람들 이주민이라고 하고, 난민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탄압을 피해서 이제 이동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난민이라고 하거든요. 난민들이 늘어나는 추세고 세계 국지전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난민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뭐 기후 난민도 있습니다. 남태평양 같은데 이런 섬들이 이제 바닷물이 잠기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난민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 국제인권이 굉장히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뭐 뉴스를 통해서 알다시피 유럽에서 이런 난민을 뭐 수용해야 된다, 뭐 이런 그다음 난민 보트가 뭐 바다에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데, 이데올로기는 어떤 이념, 정치적인 이념을 우리는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아이디올로지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독일 말로는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해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은폐와 내책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진실을 은폐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이념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내세우는 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죠. 지구상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빈부격차라고 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은폐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와 비교를 통해서 최고의 이념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대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은폐와 대체기를 하고, 북한은 또 반대죠.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를 가지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획일주의적인 그런 많은 문제점을 은근히 은폐를 하면서 자본주의의 그런 병폐를 대비를 통해서 사회주의가 가장 우수한 이념인 것처럼 이렇게 대체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데올로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체제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경제체제로 볼 때 유형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어떤 이렇게 조합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느냐, 전체 이익을 중요시하느냐, 그 다음에 안정을 선호하느냐, 변화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이념을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그러고, 사회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변화를 선호하는 이념을 이제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념을 우리는 정상 이념이다. 정상적인 그런 지구상의 가장 많은 형태 정상 이념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또 변화를 선호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무정부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익을 중시하면서 안정을 택하는 쪽을 독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정부주의하고 독재주의를 우리는 예외적인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념은 지금 말한 것처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정상 이념이고, 무정부주의와 독재는 바로 예외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와서 자, 정치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헌정제도죠. 우리가 정치를 볼 때 이제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헌정제도라는 거죠. 정부 형태다, 또는 이제 정치제도다, 이렇게 나누는데, 세계 뭐 150여 개 나라가 있지만 이걸 나누는 분류 기준이 그겁니다. 권력 분립이 어떻게 돼 있냐? 권력이 하나로 모여 있다. 러시아처럼, 중국처럼, 북한처럼, 베트남처럼 이런 형태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 형태, 우리는 뭐 공산 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권력이 나눠져 있는 체제가 우리가 말하는 자유 체제인데, 자유 체제도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느냐?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있는 그런 제도를 삼권 분립에 기초한 제도를 이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고, 이권 분립제로 나눠져 있는 형태를 이제 오연내각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이제 결합시킨 형태가 이원 정부제다, 이렇게 해갖고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작게 나누면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상적 기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도적으로 볼 때는 의원내각제 훨씬 먼저 생겼죠. 영국에서 존 로커가 일찌감치 사회계약의 핵심을 권력 분립을 얘기를 했고, 이권 분립을 주장을 했고, 그 주장에 따라서 이제 영국이 명예혁명, 그 다음에 청교도 혁명, 이런 혁명들을 거치면서 영국이 오늘날 의원내각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원내각제가 이제 유럽으로 퍼져서 뭐 독일로 들어가고 뭐 이탈리아로 들어가고 해서 유럽은 거의 가다 의원내각제가 이제 퍼져나가는 형태가 됐고, 그것이 이제 일본까지, 그 다음에 인도까지 와서 지구상의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은 의원내각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죠. 이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몽테스키우의 영향을 받아서 권력을 셋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의 대통령 중심제가 된 것이고, 대통령 중심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중심제를 이제 미국에서부터 주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후진국으로 많이 이제 확산이 됐죠.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를 현실적으로 택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미국의 경우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 속할 뿐이고, 그 다음에 몇몇 예외적인 나라, 무슨 인도네시아도 근데 사실상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어쨌거나 전형적인 나라는 미국과 한국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 기원은 영국의 존 로커다. 대통령 중심제의 사상적 기원은 프랑스의 몽테스키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의 제도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영국이 독립했을 때 사실은 조지 워싱턴을 왕으로 세우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 왕으로 세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왕당파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왕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주장한 쪽이 공화파였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제 공화파가 승리해서 워싱턴이 왕이 되지 않고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화파가 계속 이제 득세를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자유당도 생겼다가 어쩌다가 계속 이제, 그러니까 공화파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 공화파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자유당도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 이제 민주당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대통령을 조지 워싱턴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사상적으로 몽테스키우의 상권 분립론과 이제 부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흐름을 한번 보면은 몇 가지, 네포티즘과 영고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네포티즘의 영고주의,
연고주의라고 한 것은 어떤 현상대로 보지 않고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보는 걸 연고주의라고 하죠. 영어로 이제 에스클레티즘이란 말은, 영어로 에스크라이브란 말은 어떤 누구 이 탓으로 돌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임용을 할 때,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뭐 도덕성이나 이런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선발하지 아니하고 다른 그런 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그 원인들, 예를 들면 뭐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이제 등용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고주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주의와 반대되는 거죠. 실적은 그 사람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실적주의라면, 연고주의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학벌,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 보고 이제 임용하는 것을 연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엽관주의입니다. 엽관주의란 말은 영어로 이제 스포일스 시스템이죠. 영어의 스포일스란 말은 전리품입니다. 전쟁을 한 다음에 승리한 사람들이 거둬들이는 전리품. 이걸 우리는 영어로 스포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포일 시스템이란 말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리품주의. 다시 말하면 승자 독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긴 자가 다 가져가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엽관주의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직을 사냥하는 제도다. 엽자는 사냥한다는 거죠. 엽총, 사냥하는 총을 엽총이라고 하잖아요. 엽관주의란 말은 관직을 사냥하는 주의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승자 독식이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게 미국의 미국에서 이제 한때 그 선거가 끝나면은 승리한 정당에서 모든 관직을 다 차지하는 거죠. 공화당이 이기면은 공화당이 다 가져가고 또 민주당이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 사회적인 폐해를 가져온 것이 엽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무리 정치가 바뀌더라도 행정은 바뀌면 안 되겠다. 행정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실적주의였던 거죠. 공무원들은 오로지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 평가해서 공무원 임용을 하고 관리해야 돼야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신념은 전혀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실적주의 차원에서 이제 행정의 중립성 이게 얘기된 것이고, 이게 이제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념의 변형을 한번, 정부 규모의 논쟁입니다. 이거는 큰 정부가 좋으냐 작은 정부가 좋으냐 이런 거. 큰 정부가 좋으냐 작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국가가 이제 하는 기능이 많은 그런 정부를 우리는 큰 정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 최소한만 수행하는 그런 국가를 우리는 이제 작은 정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정부와 부합하는 것은 가장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제 보수주의가 있고, 그것보다는 약간 넓은 게 이제 자유주의가 있고, 가장 큰 정부는 이제 복지국가죠. 복지국가는 가장 기본적인 국방, 치안, 소방, 외교 요 네 가지 외에도 뭐 교육이랄지 뭐 하여튼 주택 뭐 하여튼 노동, 환경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국가가 챙기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큰 정부고, 작은 정부는 최소한만 국방, 치안, 소방, 외교 요 네 가지 정도만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 넘기자라고 하는 것이 작은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념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놓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자본주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였던 거죠. 그 두 가지를 결합시킨 게 이제 제3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서드웨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뭐라고 절충주의가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오콘이라고 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합성어죠. 네오 컨저티비즘. 그러니까 이제 신보수주의죠. 신보수주의를 네오 컨저티비즘, 컨저버티즘 이렇게 하면 이제 네오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적 이념들 몇 가지를 보면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가 있습니다. 임페리얼리즘, 이게 제국주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제국이란 말인지 엠파이어잖아요. 그래서 임페리얼리즘, 그게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그 다음에 식민주의, 식민지를 삼는다. 콜로니얼리즘, 콜로니. 콜로니란 말은 이제 저, 율리우스 시저가 이제 독일을 점령하고 거기다가 이제 도시를, 식민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를 콜로그네라고 했죠. 콜로그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이제 독일 말로는 쾰른이고 라틴어로는 콜로그네고 영어로 하면 콜로니였던 거죠. 그게 이제 식민 도시가 어원이 돼가지고 오늘날 식민지, 콜로니란 말이 거기서 생겨난 겁니다. 패권주의는 이제 어떤 강대국이 지배하는 그런 패권주의, 우리가 말하는 G1, G2, 미국과 중국, 러시아, 뭐 하여튼 이런 이제 뭐랄까요, 강대국 중심의 그런 이념을 패권주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상주의라고 하는 말은 상업을 중시하는 주의기 때문에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한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 머컨틸리즘, 상품을 중시한다는 것. 중상주의라는 것은 이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 해서 금을, 무역 흑자를 이제 금의 형태로 최대한 축적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 전통적인 이제 중상주의였습니다. 중상주의. 최근에 와서 이제 신흥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자 이렇게 나온 것은 이제 신중상주의다, 이렇게 앞에 신자를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 이제 중농주의였습니다.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호무역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결과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상주의의 전쟁지향적 경향에 반대해서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등장한 이념이 바로 중농주의였습니다. 농업을 중시한다. 피쇼크라시. 피쇼란 말은 이제 물질이죠. 물질을 중심, 농업, 토지를 중심하는 주의다. 중농주의가 이제 등장을 했던 거고, 이 중농주의에서는 이제 비교 우위론을 주장합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아니고 비교 우위론에 따라서 서로 이제 특화를 해서 무역을 하면은 전쟁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던 공존 공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중농주의는 바로 평화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상주의는 전쟁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세계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티 글로벌리제이션,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을 세계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티 글로벌리제이션 그러면 이제 반세계화인데, 이쪽에서 말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화를 하긴 하되 보다 평등한 형태로, 모두가 윈윈하는, 지금처럼 빈곤의 세계화, 분쟁의 세계화, 이런 뭐랄까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 대한세계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대한세계화 운동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경향성에 있어서 정치 심리학에서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란다와 크레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란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감정에 호소해서 이제 하는 권력의 정당화, 이걸 미란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이제 이성에 호소하는 정당화를 이제 크레덴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미란다의 호소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청중들의 어떤 심리적인 이런 결속을 끌어냈던 게 미란다였다면, 크레덴다는 그게 아닙니다. 아주 옛날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때처럼 정말 정치적으로 정당성이 강한 그런 체제에서 국민들의 이성에 호소함으로써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정치 신념, 이런 것을 우리는 크레덴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세디즘과 메조히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디즘이란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가학증입니다. 상대방을 괴롭힘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거, 이걸 이제 세디즘, 사디즘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메소키즘은 이제 피학증이라고 번역을 하죠. 상대방한테 학대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거. 대체로 이제 독재자들은 대체로 이제 세디즘적인 경향이 있는 거고, 독재를 당하면서 오히려 독재에 복종하는 옛날에 나치 시대 때 독일인들, 이 사람들은 메조키즘이 있는 거죠. 히틀러는 세디즘, 이런 식으로 약간 정치적인, 심리적인 어떤 약간 좀 뭐라 할까요? 비정상적인 그런 심리 상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썼던 책이죠. 에리 프롬은 사회심리학자고 이제 독일인이었는데 미국으로 이제 도피를 했죠.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낸 유명한 책이 자유로부터 도피입니다. The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참 역설적인 말인데,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를 희구를 했지만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자유를 누군가에게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탁 대상을 찾다가 찾아낸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였고, 일본의 이제 군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주어진 자유를 독재자에게 그냥 위탁한 그런 형태, 위탁을 한 형태. 그걸 우리는, 이 사람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사건 사고들, 미국이라는 나라 역사는 짧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원, 이민국가죠. 본래는 아메리카 인디안에 살던 그런 나라였지만 세계 최초 이민국가였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 연방제를 시행한, 많은 나라에서 연방제를 시행하고 있죠. 미국과 같으니 그런 연방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미국은 50개 주가 하나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각 주마다 헌법도 따로 있고, 각 주마다 형법, 민법이 다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주는 사실상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명실상부한 연방제고, 그 다음에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전혀 새로운 정치제도, 대통령 중심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독립을 혁명이다, 이렇게 하면. 미국의 독립은 단순한 한 나라의 탄생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 독립의 혁명이라고 하느냐, 첫째는 이민국가, 최초 이민국가다. 두 번째는 그 유일한 연방제 국가다. 세 번째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전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역사를 갖는 거고요. 그다음 국가적으로 볼 때도 미국은 물론 이제 영국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이제 세운 나라지만 프랑스도 많은 기여를 했고, 독일 사람들도 많이 기여를 했고, 그다음 서부 쪽은 또 에스파냐 계통, 히스패닉 계통이 또 많이 기여를 했고, 이렇게 해서 미국은 정말 말 그대로 이민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미국에서 이 남북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300년 역사 동안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안 받았거든요. 미국은 대서양을 끼고 이제 유럽과 그다음 태평양을 끼고 아시아와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쟁을 겪지 않고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전쟁이 이제 남북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에 The Civil War, 말 그대로 시민 전쟁인데, 이게 우리는 번역할 때 남북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미국 유일한 국내 내전이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몰로주의를 택합니다. 다시 말해 고립주의적인 그런 이제 외교 정책을 구사하죠.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시아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외교 노선, 이게 몰로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세계 경찰입니다. 대서양만 건너면 유럽이 닿고 태평양만 건너면 아시아가 닿기 때문에 미국은 어디든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공화당의 세계 경찰주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각국의 첩보기관입니다. 미국의 첩보기관은 이제 CIA가 있죠. CIA, 중앙정보국 이렇게 합니다.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그 다음에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이 두 개의 이제 첩보기관이 있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신베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옛날에 체카,
그다음에 KGB 이런 데가 유명한 첩보기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에 들어가고 말이에요. 정부 형태에서 헌정제도로 보면 이미 이제 얘기했던 거고, 정부 조직 형태를 보면요, 정부 조직은 이제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가, 중앙정부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급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광역 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도 시도, 시군구로 되어 있는 일반 자치가 있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 자치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 자치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그냥 지방자치 그러면 일반 자치만 생각했지만 사실 기능 자치라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기관을 보면 대통령에 직속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감사원 같은 거, 이런 게 대통령 직속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관할하는 통할기관이 있습니다. 행정각부, 외교부, 국방부, 뭐 교육부 이런 것들 각부가 있고, 그 각부에 딸려 있는 것을 외청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안전부의 뭐 경찰청, 법무부의 대검찰청, 국방부의 병무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외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통령의 통할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소속기관도 있습니다. 처가 들어간 거죠. 첫자가 들어가는 것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첫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지만 이제 지방에다 설치하는 거, 예를 들면 경찰,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뭐 노동, 그 다음에 뭐랄까요, 뭐 사대강, 관련, 이런 것들이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이 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이제, 독립출산제를 시행해 보는 그런 기관들을, 책임운영기관이라고 그러죠. 현재, 각급 우체국, 우정사업이 지금 책임운영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국립병원들, 책임운영기관으로 되어 있고 몇 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임제와 위원회, 독임제는 책임자가 이제 분명히 있는 경우고, 위원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이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그 합의제를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외교부나 뭐 국방부 같은 거는 이제 장관이 책임을 지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거는 이제 위원장이 최종 책임을 지지만 위원회가 이제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그런 되기 때문에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문기관이 있고 심의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각 하급기관들을 이제 보조기관이라고 그러고, 옆에서 도와주는 이제 또 보조기관들이 있고요. 소속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하는 기능들을 위탁하는 준정부기관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제도. 공무원제도는 우리가 현재 지금 나누면 크게 나오면 국가공무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공무원과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공무원 나눠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제도에 있어서 직위분류제가 있습니다. 직위분류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 있습니다. 경력직은 이제 신분이 보장이 되는, 그 다음에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는 뭐 계약직, 전문직 이런 것을 특수경력직으로 보고, 하여튼 공무원의 분류 제도가 있다. 직위분류제가 있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제도. 예산제도는 예산과정, 4대 예산과정은 이제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요거 4가지를 예산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다음에 정부기금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공기업의 발생주의, 그 다음에 일반은 현금주의 이런 식으로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기능, 국회가 하는 일은 크게 나누면 이제 국회라고 하는 거 입법부라고 말하는 거니까, 국회 기능 가장 첫째가 입법이죠. 법안을 심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준법안의 형태를 갖는 것이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가 아주 두 번째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입니다. 해마다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 국정감사고, 그 다음에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행하는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하는 기능 크게 보면 4가지죠. 뭐 그 외에도 물론
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를 견제하고 뭐 이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크게 네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제도, 이제 단원제와 양원제입니다. 원이 하나가 있냐, 두 개가 있냐, 이거. 원이 하나밖에 없다. 유니 캐머럴리즘. 원이 두 개가 있다. 바이 캐머럴리즘. 우리나라처럼 이런 건 단원제라고 부르고, 상원, 하원으로 나눠지는 것을 이제 양원제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양원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참의원과 중의원이 있고, 미국도 상원과 하원이 있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양원제를 택하고 있고, 양원제를 택하는 경우 대체로 하원은 이제 지역적인 관심사, 상원은 이제 전국적인 관심사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두 제도 다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단원제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는 이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국회가 이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쪼개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항상 열려 있는 곳을 상임위원회로 그러고 사안별로 설치하는 것을 이제 특별위원회라고 그러죠.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다음에 국회 의사를 보면 정부 공개 원칙이 있고요, 일사부재리 원칙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족수, 다수결과 만장일치. 대부분은 이제 다수결로 이렇게 하지만 만장일치를 유도를 하죠. 그다음에 정기국회 해마다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이런 것을 정기국회라고 하고, 그다음에 임시국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4월 15일 날 총선거가 있어서 이 국회의원을 제도를 다시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당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정당은 그래서 정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정당 제도를 보장을 하고 있고, 정당법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한번 그 해산하기가 어렵도록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정당을 해산하도록 돼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무이하게 정당이 해산된 적은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어떤 그 반대 파들의 어떤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거죠. 한쪽이 이제 승리한 쪽이 반대쪽을 다 해산한다면 우리가 대의민주제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만약에 정당이 없다면 후보가 얼마나 난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이제 이념도 다양화되기 때문에 하나로 이제 뭐랄까 이렇게 그룹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당은 정말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거제도. 선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의 의의와 원칙이 있는 거. 그 선거구 제도는 이제 선거의 구역을 쪼개는 거죠. 크게 쪼개는 게 대선거구제입니다. 크게 선거 쪼개기 때문에 이제 당선자가 여러 명이 나오는 거죠. 2명, 3명 이렇게 나오는 게 대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를 작게 쪼개는 거기 때문에 1등만 당선되는, 한 명만 이제 당선되는 제도를 소선거구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는 거의 뭐 지금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지방선거할 때 지방의원 뽑을 때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와 직능대표제, 이제 지역대표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비례대표제와 직능대표제를 나라마다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선거의 근거, 선거 공영제입니다. 선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주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이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선거법을 우리가 제정을 해서 모든 것을 이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것을 통합선거법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이제 법을 일원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치법이 있어서 교육자치는 여기서 이제 교육자치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서 교육자치선거는 지방선거와 묶어서 같이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민주주의를 보완을 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사표입니다. 사표란 말은 죽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낙선한 사람들한테 간 표를 사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표를 줄여야지만이 이제
그 민의가 충실히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석패율 제도, 그다음에 정당 명부식 투표 제도. 이번에 우리가 도입이 되는 연동형 뭐 비례대표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왜 그렇게 하냐?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데 고민 결과죠. 지금 우리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위성 정당이 생겨나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잘 하던 그런 제도인데 우리가 도입하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고요. 우리나라 선거는 현재 직접 선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소선거구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수결로, 뭐 과반수가 아니고 다수결로 하고 있고, 표결 투표가 없고, 그 다음에 지역대표 원리와 비례대표 원리를 함께 혼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도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치 일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